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집권 여당 방송 땡명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제도 연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라. 다소 과민해도 과한 게 낫다. 계속 이렇게 연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가 재난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과거에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재난에 대비하는 이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걸 보면서 윤석열과 굉장히 비교가 되죠. 그래서 윤석열은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0년 만에 폭우가 내리면서 퇴근합니다. 그때 퇴근하면서 그래요. 응? 취임 100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는데 관악구에 반지하 그 당시에 침수 사고 사망 사고가 냈는데 8시에 폭우가 쏟아지는데 퇴근하면서 자기가 서초동 집 앞을 지나가는데 이미 아래쪽에는 아파트들이 침수가 시작됐다. 이게 미친놈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지가 퇴근하는데 침수가 시작되면 빨리 돌아와갖고 뭔가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걔 퇴근했었어요. 그때 그래갖고 이 사진이 그거예요. 지금 그때 그 다음날 찾아가갖고 나는 이거 보면서 얘는 인간의 감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다라고 느낀 게 여기 안에 지하에서 사람이 죽었거든요. 어떻게 여기서 죽었다고 여길 쳐다보고 앉아 있어요? 나 이거 인간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나 이거 충격적이었거든요. 여기 안에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여기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것도 나 깜짝 놀랐는데 이재명 대통령 보세요. 딱 컨트롤 타워 딱 보이잖아요.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 해갖고 계속 닥달하는 거야. 응? 똑바로 해라. 점검해라. 계속. 응? 그 다음에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아무리 비교를 해도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흠잡을 데가 없어요, 사실. 그 다음에 오산 시장한테 여러분들 알다시피 옹벽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그 붕괴 사고에 깔려서 사망자가 나왔어, 한 명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지사도 해보시고 경기도지사도 해보시고 왜 그거 도로 통제 안 했냐 바로 묻잖아. 응? 아니 옹벽이 무너졌는데 그 밑에 있는 도로들 왜 통제 안 했냐 바로 질책하잖아. 아는 거니까. 응? 오늘 200년 만에 여러분들 기록적인 폭우가 왔는데도 공무원들만 정신 바짝 차리면 모든 인재를 막을 수는 없지만, 모든 재난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인재들은 막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몇백 년 만에 이렇게 물난리가 나도 사망자가 이렇게 최소한으로 하는 건 진짜 전 기적 같은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법무부 장관, 기재부 장관,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의 부처 임명을 제가 했습니다. 이분들은 여야가 임명동의안에서 합의를 해주든가 아니면 투표로 민주당이 당연히 우세니까 통과되신 분들을 임명을 했고, 여러분들 오늘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임명안을 제가 했어요. 행자부 장관을 빠르게 지금 임명하는 을 제가 한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재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자부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재부, 법무부, 과기부, 외교부, 산자부 이어 임명한 제가 해서 이재명 1기 내각 장관 후보자가 3분의 1이 통과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1기 내각에 임명된 사람은 모두 6명이 됐고요. 전직 장장관은 19명인데 이 중에서 한 명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기 때문에 유임이 결정됐기 때문에 현재 18명 가운데 3분의 1인 6명이 임명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런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랑 나나 지금 다 신경 쓰고 있는 게 강선우랑 이진숙 문제죠. 강선우 장관 후보자랑 이진숙 후보자는 이거 언제 결정되냐면 내일 결정됩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이 왜 고심이 깊어지냐면 강선우, 이진숙은 지금 내부에서
즉 강선우는 민주당의 어떤 그 보좌진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좀 반대의 기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준석은 이제 또 전교조 또는 그 시민단체 이런 데서 이제 반대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의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임명에도 욕먹고 반려에도 욕먹어요. 그러니까 임명이냐 자진 사퇴냐 지명 철회냐 이 셋 중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오랜만에 좀 오랜만에 쓰시는데 짧게 써주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통령이 그냥 임명한다. 그 다음에 자진 사퇴를 한다. 이거는 내부에서 조정이 돼갖고 자진 사퇴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거. 요 세 개가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요. 내일 일요일이죠. 내일 일요일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들을 불러요. 비서실장, 정무수석, 그 다음에 측근들을 좀 불러요. 수석들과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정무수석이 이제 여론 동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이런 단체들은 좀 반대를 해서 저는 임명을 철회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만약에 지금 임명을 철회했다가는 정부가 시작부터 어떤 개혁의 동력이 마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하셔야 됩니다라고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딴 거 없어요. 대통령이 임명 철회를 하면 대통령의 결단에 우리는 박수를 쳐주면 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그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돼요. 뭘 임명한 거 갖고 딴지 걸 필요도 없고 철회한 거 갖고 딴지 걸 필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통령이 임명하면 임명한 이유가 있겠지. 대통령이 임명 철회하는 것은 대통령이 역시 불통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이 된다. 그렇게 하면 돼요. 뭘 우리가 여기에 앉아갖고 무슨 대통령 왜 임명했냐, 왜 임명 철회했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냥 강선우 임명 찬성 반대 이런 거 할 필요 그냥 대통령의 몫이니까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 방어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장관들이나 어떤 비서진들이나 보좌관들이나 이런 분들 임명하는 자체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가 모든 기준을 여러분들이 지금 강선우에 잡고 있고 이진숙에 잡지 말라는 거예요. 임명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입을 타격, 철회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입을 정치적 타격이 어느 게 더 크냐를 보자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강선우가 뭐 억울하다고 강선우 임명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정치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강선우나 이진숙의 개인을 볼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무조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을 때의 타격, 철회했을 때의 타격을 두고 여러분들 그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뭐 강선우가 좋은 사람이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 다 좋죠.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도 이재명 대통령 지명을 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기준으로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의 시각이 좁아져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임명했을 때, 철회했을 때 어떤 것들이 더 있냐? 저는 그러면 제가 먼저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철회를 했을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저는 그래도 정치 분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해서 거기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실패를 솔직히 인정을 하고 너무 인수위원회도 없다 보니까 어떤 인사 검증에 소홀히 했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절차가 있어요. 물론 윤석열이나 이런 새끼들은 안 하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하실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임명을 했을 경우에는
각종 시민 단체들에게 불통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국정 운영에 어떤 우리 편이 반대를 하는데 임명을 해버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국정 운영에 이제 또 적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유불리가 있어서 그 조정을 지금 정무수석 거기에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 여러 가지 이제 조언들을 듣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명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할 필요 없이 대통령실에서 어떤 게 국정 운영에 더 큰 힘을 그리고 개혁의 동력이 차질이 없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보수들도 찬사를 보내요. 보수들도 찬사를 보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강선호, 이진숙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보수들이 이제 일제히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공격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대통령실에서 고심이 좀 깊어지는데 일요일 날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허니문 기간의 끝을 종료시키는 거예요. 한 달 지나고 이제 국정 흠잡을 데 없다 이런 어떤 보수들과의 허니문이 끝나면서 이제 강선호, 이진숙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제 다시 이제 권력을 견제하는 그런 놈들이 이제 대놓고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내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지금 한 주 한 주 지지율이 올라가시고 있는데 이게 한풀 꺾일 수 있다라는 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지명을 하든 철회를 하든 약간의 지지도에 타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크게 어떤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윤석열 그리고 내란 극복이 그 특검이 지금 언론을 주도하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매일 압수수색과 연일 어떤 구속 기소 이런 것들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 고비를 잘 넘기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70%까지 갑니다. 70%까지 가요.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의 큰 추이나 여론에서 이제 벼르고 있는 게 뭐냐면 대미 협상이에요. 대미 협상.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가 연장해 놓은 8월 초까지 지금 3주의 우리가 시간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어떻게 국익을 지키면서 잘 하냐에 따라서 찬사가 나올 수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외교나 이쪽에서 어떤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요걸 보시면 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관세 협상은 협상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7월 말 안에 여러분들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여튼 관세 협상 전에 어떤 미국과의 어떤 한미 정상회담 그런 것들이 3주가 시간이 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의 위성락이나 이런 특사들이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뭐 하냐면 인사청문회 관련 내부 보고들이 올라오잖아요. 민주당의 어떤 지도부의 입장, 그리고 시민사회의 입장, 그리고 대통령실의 수석들의 입장, 이런 것들을 임명을 강행하냐, 이 강행이라는 말을 쓰면 그렇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하시느냐, 아니면 자진 사퇴를 당이 권유로 하냐. 이거는 자진 사퇴를 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만약에 후보자들 강선우나 이진숙이 자진 사퇴를 만약에 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 철회가 아니라 그 전에 민주당에서 먼저 사퇴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자진 사퇴는 민주당이 급속하게 여론을 의식해서 자진 사퇴를 권고한 거고, 그 다음에 지명 철회는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맡겼을 경우에 이제 대통령이 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당에다가 이런 걸 맡기는 스타일이 아니라
지명 철회를 하거나 임명을 하거나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자진 사퇴는 없을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자진 사퇴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또는 지명 철회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좀 지켜보시자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진숙 강선의 비판적인 시민단체들도 많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원들이 지금 반대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다 보니까 고심이 깊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첫 번째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충남에서 온라인으로 합동 연설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기록적인 폭우가 지금 재난이 발생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막 웃고 떠들고 뭐 당원들 모여갖고 막 그 빵빠레 울리고 이거 좀 맞지 않죠.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죠. 국민 정서상 이거 좀 맞지 않아서 이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전당대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아마 온라인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게 너무 잘 됐다라고 생각해요. 이 온라인으로 전환돼야지 저 그 신종 똥파리 새끼들 셀카봉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민주당 갈라치기 하는 새끼들 안 봐서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온라인으로 전당대회가 바뀌면서 이 셀카방 들고 다니면서 지가 이재명 지킨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갈라치기 하는 새끼들 안 봐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어떻게 하냐 이 하바리 갈라치기 새끼들 돈벌이 안 돼갖고. 어쨌든 오늘 결과는 이미 예상이 됐었죠. 제가 여러분들 왜 4일 전에 지난주에 제가 타파미터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냐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타파미터가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합니다. 이 선거 분석은 타파미터가 가장 정확해요. 오늘 여러분들 결과가 62.77 대 37.23이었죠. 그렇죠? 타파미터 보세요. 64 대 36. 진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1점 몇 프로밖에 안 나요. 64 대 36. 타파미터. 왜 그러면 제가 이 타파미터를 4일 남겨놓고 지난주 화요일날 했나요? 제가 왜 지난주 화요일날 이걸 했냐면 원래 제대로 하면요 8대2가 나와요. 원래 제대로 하면 8대2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정청래를 수박몰이를 하면서 민주당 갈라치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한 10%가 이동을 해요. 한 10%가 이동을 해요. 그 정도가. 그리고 그 10%는 과거에 어떤 세월호 참사나 이때 민주당 당원이 아니었던 사람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보고 들어왔던 당원들은 정청래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박찬대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귀가 얇죠. 정치의 식견이 얕다 보니까 귀가 얇아.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유튜브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똥파리 유튜브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보다 보니까 정청래 욕하니까 아 정청래가 나쁜 놈인가 보다. 그냥 귀가 쏠깃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동하는 층이 한 5%에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에서 10% 정도.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월요일날 이걸 올려놨냐. 처음에 여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74대 26 정도 나왔었어요. 74대 26 정도 나왔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신종 똥파리들에게 현혹된 사람들이 여기에 갑자기 몰려 들어와서 투표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예상한 거예요. 얘네들이 이걸 올려놓으면 선거를 앞두고 와서 여론을 지네가 차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좌표가 찍힐 것이다. 저는 다 알고 있었죠. 좌표가 여기가 찍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시사타파 팬들만 하니까 거의 74% 5%가 나오다가 이제 저쪽에서 좌표가 찍히니까 몰려와서 다 찍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종 결과인 거예요. 그럼 뭐야? 쟤네들이 아무리 난리치고 해봐
당원들 10%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당원들 10%도 저 난리치고 똥파리 연대해 갖고 지네들이 난리를 쳐도 5% 움직여야 5% 10%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저거를 예전에 한 번 했고 이번에 한 게, 제가 이걸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에 해서 4일 전에 했어요. 4일 전. 일부러 제가 이걸 4일 전에 했어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4일 전에 봤더니 딱 요 수치 봐서요. 60, 정청래 64대 36이죠. 박찬대가 1% 정도 더 올라가고 정청래가 1% 정도 더 떨어진, 거의 비슷하죠. 충청권.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청은 원래 정청래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정청래의 고향이 충청도이기도 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선거 박빙이 될 겁니다. 이번 선거 박빙이 될 거예요. 이번 선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의원 15%, 그 다음에 권리당원 55%, 그 다음에 일반 국민 30%예요. 대의원에서 정청래 의원님이 좀 밀릴 거예요. 좀 밀릴 거라서,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충청권에 저렇게 원사이드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6대 4까지는 잡힐 겁니다. 제가 볼 때는 6대 4까지는 잡힐 거예요. 워낙 정청래,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민주당 당원들을 무시한 처사죠. 정청래를 수박으로 치부를 하면서 네거티브한 게 실패죠. 그런 어떤 정청래 네거티브를 하고 수박이니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애들을 박찬대 의원님이 제지를 시켜야죠. 걔네들이랑 손잡고 같이 룰루랄라 하는 순간 박찬대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예요. 이런 당내의 축제가 돼야 되는 선거에 정청래를 악마화하고 이런 선거하면, 자기를 아무리 지지한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박찬대의 모습을 봤다라고 하면, 오히려 박찬대는 박수를 받고 더 지지율이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이 신종 똥파리들과 합세를 해갖고 그걸 마치 정청래 악마하는 걸 즐기듯이 여기저기서 셀카봉 들이대는 거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니까,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침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청래가 윤석열을 탄핵시켰던 법사위원장이고,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은 약간 반골 기질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유 없이 두드려 맞는 사람들에게는 동정표가 가는 겁니다. 제 말 맞죠? 이유 없이 두드려 맞으면 민주당의 지지자들은요, 예전부터 삐딱선이에요. 응? 원래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가 무슨 맞을 짓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정청래에게 직결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어쨌든 먼저 웃었습니다. 정청래 의원님이 충청도에서 62.77%라는 압승을 했는데, 그 8월 2일 전당대회를 순회 경선인데, 저는 이거 온라인으로 계속 할지 아니면 한 번에 묶어서 할지, 지금 시기가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시기가 너무 안 좋죠. 여기저기서 물난리 나갖고 난리인데 민주당 당대표 됐다라고 하면서 막 축제 폭축 터뜨리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이거는 빨리 민주당 전당대회 1년짜리라서 민주당이 빨리 수습을 하고 당대표 중심으로 구조 어떤 현장 중심의 어떤 당대표가 좀 이루어져서 국민들 애환을 좀 같이 닦아주는 그런 정당이 빨리 돼야 됩니다. 지금 하여튼 포구의 현장 유세 대신 온라인으로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저는 근데 최종적으로 가면 한 6대 4까지 생각보다 박빙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분위기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반 30%가 갈려져 있잖아요. 민주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권리당원 55%, 그 다음에 대의원 15%, 일반이 30%인데
이 일반에서는 아마 박찬대나 정청래 의원님이 좀 인지도가 앞서니까, 아무래도 정청래 의원님이 인지도가 앞서니까 일반에서도 앞설 수가 있는데, 하여튼 뭐 끝까지 저는 박빙의 대결로 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온라인 선거로 하면 정청래가 유리하죠. 현장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또 쏠리는 표들이 있거든요. 현장에 또 쏠리는 표가 있는데, 이게 수혜 때문에 만약에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정청래 의원이 좀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제가 보면. 네, 정청래 의원님은 싸움은 제가 할게, 협치 통합 안정과 꽃과 열매는 대통령의 공으로 돌리겠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박찬대 의원님은 안정된 당대표를 얘기하는데, 두 분 다 누가 돼도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은 찰떡궁합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죠. 제 방송에서 박찬대 의원님 욕하시면 바로 강퇴당합니다. 지금 이 선거가 박찬대가 좋은 사람이고 정청래가 나쁜 사람이냐를 뽑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누가 더 이재명 대통령의 1년차 집권 가장 힘이 셀 때 대통령과 당이 개혁을 더 힘차게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박찬대가 좋냐 정청래가 좋냐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1년짜리의 당대표로서 어떤 대통령이 가장 힘이 셀 때 당과 어떤 당정 관계가 좀 분리돼서 민주당이 개혁과 민주당이 내란 척결에 앞장서고 대통령은 민생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딱 갈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청래를 위한 변명 하나만 해드릴게요. 제가 뭐 그래서 정청래 의원을 뭐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그런 어떤 예전같이 이번 선거에 제가 끼어들지 않잖아요. 박찬대 의원님은 뭐니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아끼는 의원님 중에 하나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틀림없죠. 근데 제가 정청래 의원을 위한 변명은 왜 하냐면, 말도 안 되는 악마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고요. 정청래가 가볍다. 정청래에게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정청래는 가볍다. 말을 함부로 한다. 그거는 예전부터 조중동이 써먹던 겁니다. 조중만하게 이 조중만하는 애들 있잖아. 이 조중동만 보는 애들. 응? 이 결국은 조중동이 정청래를 의식하고, 정청래가 부담스럽고 정청래가 저 자리에 가면 골치 아프니까 정청래를 날리기 위해서 그런 여론을 일으켜서 과거에 민주당의 수박들과 같이 날아간 거예요. 정청래 여러분들 그 가볍다, 정청래 너무 강성이다, 이런 이미지가 여태까지 21대 국회에서 정청래 의원의 발목을 잡았었거든요. 정청래 의원님은요,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자기의 몫을 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최고위원 할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 최고위원 할 때도, 수석 최고위원 할 때 너무 잘했죠. 법사위원장 시켜놓는 거 보세요. 이런 법사위원장이 있나 할 정도의 법사위를 제대로 민주당이 힘을 발휘했죠. 저는 기대가 되는 건 이런 거예요. 과연 정청래가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면 국힘당과 조중동이 어떻게 나올까? 진짜.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국힘당과 조중동이 과연 어떻게 정청래를 후드러 까고 싸우려고 할까? 난 진짜 그게 볼만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청래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갖고요, 어떻게 싸울 줄을 알아요. 어떻게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싸움은 본인이 한대요. 대통령은 협치, 통합, 안정의 꽃과 열매는 대통령이 가지시라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뭐 정청래 의원이 62.77을 나왔다 그래갖고 뭐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제 선거 시작이고요. 내일 영남지방, 오늘 저희가 모르고 깜빡 잊고
오늘 전당대회를 중계를 안 했는데 내일은 전당대회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거 시사타파와 같이 여러분들 봐주시기 바라고요. 내일 영남에서 이제 득표를 보고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는 호남 찍고 호남이 유권자가 3분의 1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결국은 서울 경기에서 결판 나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투표에서 이제 대의원 투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박찬대 의원님께서는 지금 폭우 때문에 선거는 중단하자라고 했는데 정청래 의원님은 원래 8월 2일인데 일주일 당겨서 다 합쳐서 그냥 원샷으로 하자 투표 그렇게 하고 있다. 향후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 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일정을 짜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란수계. 네, 우리 수객께서 윤석열은 아플 때, 그러니까 특검에서 오라 그러면 아프고 법원에서 자기 구속 적부심 가야 되면 안 아파요. 그러니까 선택적 아픔입니다. 제가 보니까 내란수계는 선택적 아픔을 겪어요. 특검에서 부르면 갑자기 제가 간 수치도 안 좋고 요즘 기력이 없고 뭐 5만 가지 다 아파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구속적 부심 잘하면 풀릴 수도 있다. 이미 마음은 아크로비스타에 건희 씨 옆에 가 있고 이럴 때는 갑자기 멀끔하게 나가요. 갑자기 아프다가도 안 아파져요. 그런데 기각되셨어요. 이제 영원히 밖에 나오시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법원에는 1시간 30분 먼저 출석을 하시고 그래서 나 우리 내란 특검 너무 멋있어. 그래? 바로 구속 기소해 버렸어요. 지금 더 이상 너 소환할 필요 없다. 윤석열 바로 구속 기소해 버렸어요. 어떤 걸로 구소했냐 여러분들에게 좀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윤석열이가 구속 적부심 신청을 해갖고 빠져나가려 하다가 법원에서 기각! 너 계속 거기 있어! 했더니 특검이 너 어차피 안 나올 거잖아. 너 안 나와? 그래 오지마. 너 앞으로 이거. 근데 이 사건은 뭐였죠? 특수공무집행 방해잖아. 그냥 계엄 통제장치 무력화. 그 다음에 오늘 그러니까 특검에서 이번에 윤석열을 조사하려고 그랬던 게 외환죄도 아니야. 그냥 계엄 국무회의 사전에 통제를 무력화했다. 선택적으로 누구한테 전화하고 누구한테 전화 안 한 걸 갖고 특검이 이걸 갖고 이번에 구속기소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헌법상 계엄 통치 장치를 무력화시켰다라고. 이게 특검이 대단한 게 윤석열 따위한테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래 안 나와 나오지 마. 너 안 나온 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를 하고 너 앞으로 안 나온 것도 다 양형에 참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국무위원들이 심의를 내란 어떤 계엄령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거를 누구한테는 전화 안 한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의 권리를 빼앗은 것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 체포할 때 체포 저지 지시, 그래서 이건 직권남용이고, 공범 한덕수, 강의구, 김성훈은 계속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이게 윤석열 이제 특검에서는 직권남용과 계엄 방해한 거, 어떤 심의를 방해한 거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가 남았냐? 외환죄가 남았죠. 외환죄는 뭐냐? 이제 저 사건은 이제 재판에서 가릴 문제고, 이제는 법정에서 다툴 문제야. 직권남용과 계엄 국무회의 문제는 재판에서 기소를 했으니까 이제는 특검은 공소를 유지하면 되는 거고, 이제 남은 거 뭐죠? 외환이죠. 외환. 이 외환은 뭐야? 윤석열을 반드시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거예요. 아직은 특검이 카드가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태까지 윤석열이를
외환죄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서울구치소에서 데리고 와라라고 계속 얘기를 했을 뿐이야. 그쵸? 체포영장이 아니라 윤석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라라고 된 거지, 이번에 체포영장이 청구된 게 아닌데 이번에 외환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반드시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외환죄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특검이 직접 가갖고 방문을 열고 대가리를 끄집어내갖고 따라와 이 새끼야 그래갖고 끌고 오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외환죄의 수사를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돼요. 그래서 바로 대가리 잡고 끌고 나옵니다. 그때 이제 체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여태까지는 서울구치소에서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서울구치소에서 미그적거리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특검이 가갖고 이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오늘 저는 뉴스가 기사가 좀 눈에 띄었는데, 서울구치소는 왜 윤석열 구인의 몸살일까? 이게 희한하더만 이 구치소장들이 로펌으로 가. 지금 서울구치소장은 과거에, 그러니까 2월 달에 서울구치소장으로 발령이 났거든요. 그 전에 수원구치소장으로 있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때 연어초밥 파티 벌였을 때, 그때 수원에서 일어났던 구치소에서 발생했던 사건인데, 얘가 그 사건을 잘했는지 윤석열 눈에는 띄어서 바로 서울구치소로 얘가 구치소장이 됐는데, 퇴직 뒤에 이 구치소장 출신들이 로펌으로 간대요. 왜 그러냐면 대형 로펌에서 이 구치소의 어떤 소장들을 데리고 가는 게 옥바라지 토탈케어 서비스라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대기업 재벌 총수나 돈 좀 있는 애들은 옥바라지 토탈케어 서비스를 위해서 왜 그러냐면, 아무리 이 사람을 변호를 해도 실형이나 이걸 형을 낮출 수는 있지만 감옥 가는 걸 못 막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구속되는데 3년이냐 5년이냐 이 싸움이면, 이 대형 로펌에서는 옥바라지 토탈케어를 해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독방 배정, 면회, 운동 편의 등의 전직 교정본부장이나 전직 교도관 출신들의 고문들을 채용한대요. 이거 다 바꿔야 됩니다. 응? 이게 다 그 구치소도 이제 썩어 빠진 거야. 그래서 전 구치소장인 자기가 승진시킨 사람 뭐 이런 애들한테, 야 오늘 뭐 누구 들어갈 거야, 그 사람 좀 운동이라든가 방 배정이나 이런 것 좀 신경 써줘, 이거죠. 그래서 이 구치소장이 이렇게 윤석열이나 이런 지금 현재 김현우거든요, 구치소장. 얘 인사조치 경고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애들이 결국은 재벌 총수나 정치인, 고위공직자 이런 데가 서울구치소가 많이 수감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로펌에서 많이 데리고 간다. 최근에는 태평양, 우리나라 3대 법무법인 중에 하나인 태평양에서는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영입을 해요. 언제 일한 놈이냐면 202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교정본부장이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갑니다. 로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이 몸살이는 게 뭐냐, 괜히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갖다 바치고 그러면 찍힐까봐 퇴임 후에 로펌을 가기 위해서 몸을 사린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놈들은 바로바로 인사조치해야 됩니다.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란숙에 이제 포기하고 그냥 내 집이다. 앞으로 내가 평생 살 집은 아크로비스타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평생 살 집은 여기 감옥이니까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이 기회에 당뇨도 좀 줄이고 술도 좀 끊고,
그러다가 뭐 나중에 뭐 사형 선고 받으면 언제 총 맞고 뒤지든지 그건 네 자유고, 응? 그냥 건강이 나빴다가 좋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 그 분석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댓글이. 왜 지금 모스탄한테 전직 대통령이라는 놈이 이 모스탄이라는 이 부정선거 추종자가한테 구애를 하고 있어요. 딸기 좀 살려달라고. 응? 모스탄이 지금 5박 6일에 대한민국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오늘 갔는데, 지금 인천공항에 오늘 한 500명이 나가갖고 모스탄을 외치면서 윤 어게인을 외치고, 응? 진짜 저기 공항에 몰려가는 500명만 내란 선동으로 저거, 이게 그래서 내란 특별법이 필요한 거예요. 내란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이런 거 하는 애들 저거 500명만 잡아가면 나라가 조용합니다. 응? 경찰관들이 질서유지를 협조를 요청하니까 빨갱이들이나 잡아가라고 떠들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응? 아이고 참. 자, 나라가 지난 모스탄에게 구원 편지 쓰고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데, 윤석열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스탄과 미국 정부가 고군 분투하고 있다. 제가 어제 얘기한 거 맞죠? 이 새끼는 내란 수계가 아니라 정치사범으로 국제사회에서 인권으로 해갖고 망명 요청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 말이 정확하다니까. 이 내란 수계가 정치사범으로 둔갑시켜갖고 트럼프의 극우 세력과 어떻게든지 손을 잡아갖고 미국 국무부가 윤석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국이 바보냐? 윤석열이가 내란 일으킨 거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열받아 했었는데, 그때 김태호가 전화 끄고 조태용이도 전화 끄고 미국 대사가 얼마나 빡쳤었는데, 응? 윤석열은 헛다리 잡는 거예요. 응? 내란 수계가 진짜 이제 얼마나 주위에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뜬금없는 모스탄에게 구원 편지를 씁니까? 불쌍한 놈이에요. 응. 나한테 편지 써라, 나한테. 성렬아. 그럼 내가 진짜 영치금 18원이나 내가 면회 한번 가줄게. 응. 아, 형 왜 그랬어요? 응. 형 그때 윤석열이가 김건희가 다 시켰죠. 미친 거예요. 그 다음에 특검 얘기 좀 할게요. 특검 얘기하고 국힘당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특검에서 지금 이종호를 압수수색을 했죠. 근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보세요. 잠깐 요거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얘가 이종호야, 얼굴. 얘가 이종호야. 이게 한국일보에서 왔거든? 근데 이 기사가 바뀝니다. 갑자기 이종호의 얼굴을 모든 언론사에서 전부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준 기사가 이거거든요? 한국일보 방금 보여준 게 원래는 이 얼굴이 있었어요. 원래는 이 얼굴이 있었거든? 원래는 이 얼굴이 있었어. 잘 보이죠? 한국일보 그래갖고 원래 이 얼굴이 있었다고. 응? 이 얼굴이 있었는데 이 기사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똑같은 기사거든. 한국일보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아니 바뀌어 있어. 아예 바뀌어 있어. 이 기사야. 그리고 다른 언론사들도 전부 보세요. 이제 중앙일보나 전부 모자이크를 합니다. 전부 모자이크 처리를 해요. 한국경제도 특검 얼굴로 바꿔버리고. 이종호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모자이크 처리라고 연병을 떱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김건희 특검에서 이종호 블랙펄 대표를 압수수색한 건 딴 게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 혐의예요. 어떤 변호사법 위반 혐의냐면 이종호도 브로커잖아요. 이놈이 여러분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1차와 2차가 있었죠. 1차에는 이정필이라는 애가 주포였어요. 1차 주포에게 이종호가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가 1차 사건 때 주포 돈을 댄 그러니까 이정필이 아니라 돈 된 사람한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수천만 원을 뜯어냈어요. 자기가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라고 하면서 수천만 원을 뜯어냈어요. 김건희 믿고 했겠죠. 그래서 이것을 혐의를 잡고 김건희 특검에서 이번에 블랙펄 대표 이종호를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하고 그러면 넘어갈게요. 김예성 지금 다들 김예성이가 뭐길래 김예성이가 여러분들 46억을 먹어요. 대기업에서 여러분들 184억을 투자를 받잖아. 내가 또 좋은 또 도표로 하나 또 찾아왔어. 잘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말로 하면 봐요. 이거 잘 정리가 됐더라고. 2010년도에 김건희와 김예성이가 서울대 경희 MBA에서 처음 만남. 이거 틀립니다. 여기서 처음 만난 거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얘네들 여기서 처음 만난 게 아니라 그때 어떤 사기업 모임에서 소개를 받아요. 김예성이를 여기서 만난 거는 잘못된 거고 2010년도에 김예성을 김건희와 소개를 누군가가 해줘요. 그래서 만난 다음에 여기를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김건희가 언제 결혼을 하냐? 2012년에 결혼을 해요. 근데 김예성은 윤석열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코바나 컨텐츠에서 김예성이가 감사로 재직을 합니다. 같이 경영전문대학원 MBA에서 매일 수업 듣고 그러면서 친해졌다. 더욱더 가까운 사이가 됐다라고 하면서 김예성이가 직접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12년부터 2000년 최은순 장고 중령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김예성이라는 애는 김건희가 어떤 윤석열 이런 검찰의 힘을 믿고 뒤에서 둘이 또 무슨 사이인지는 모르죠. 또 남녀관계로 그렇고 그런 사이인지 비즈니스 사이인지는 뭐 둘만 알겠죠. 이제 얘가 이제 장고 증명을 여기서 해요. 직접 조작을 해서. 이때 이제 렌터카 업체 비마이카 김예성이 설립을 해요. 윤석열이 올라가고 비마이카가 이제 집권한 뒤에 당선된 다음에 바로 IMS로 변경을 해요. 요 시기에 600억 원대 투자가 이뤄요. 2016년, 2018년, 2020년, 2020년. 요 시절. 여기서도 이상하죠. 600억 원이 이미 들어가서 우리는 지금 이것만 알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184억만 알고 있잖아. 이 600억 원도 사실 찾아야 돼요. 600억 원도 2016년부터 2018년 윤석열이가 이제 김건희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시키면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거치면서 대선 후보가 될 때 이때 집중적으로 이제 대기업에서 여러분들 왜 2017년 18년 요때 엄청나게 투자가 됐을까 비마이카에 이때 박근혜 국정농단 조지면서 대기업 다 조졌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박근혜 국정농단 하면서 삼성전자 이재용부터 해고 대기업 다 조질 때 대기업에서 이제 비마이카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하면서 엄청난 이제 돈이 들어가요. 이제 당선되고 나서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꾸고 나서 대기업이 금융기관에 총 184억 원이 가요. 윤석열 파면된 다음에 김건희 특검 임명되고 김혜성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도망갑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4억이 이 중에서 김혜성이가 46억인가를 빼돌렸대요. 응? 지가 실질적으로 뭐 구주식을 사갖고 46억을 빼돌려요. 그러면 108억이 어디 간 거야? 돈이 없어졌어. 이거는 누가 봐도 184억 중에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108, 여러분 봐요. 이 바닥에 이런 게 있대.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184억을 반으로 나누면 얼마야? 92억이지. 이 92억을 반으로 또 나눠. 김예성이가 갖고 간 돈이 46억이에요. 김예성이가 딱 46억을 갖고 가. 184억을 반으로 나누면 92억이야. 그 92억을 또 반으로 하면 46억이야. 응? 그러니까 김예성이가 이 돈을, 그러면 나머지 돈 어디 갔어? 이거 다 안 봐도 뻔한 거 아니야? 지금 특검이 바보가 아니잖아. 김예성 왜 잡으려 그래? 대기업들이 김예성이가 뭐라고 김예성이 보면서 돈을 줬겠냐고. 나머지 다 저수지는 김건희지. 응? 141억 원 돈 어디 갔어? 응? 봐봐요. 이 새롭게 2022년에 IMS로 46억을 뺀 투자금 138억 원 중에서 105억 원을 자회사 두 곳에 재투자를 해요. 그런데 이들 자회사는 투자 직후에 141억 원이었던 막대한 손실을 입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 봐봐요. 김예성이가 46억을 빼돌리고 138억이 남잖아. 이 138억을 중에 105억 원을 자회사 두 군데에다가 투자를 해요. 쉽게 설명해 줄게. 대기업에서 갑자기 184억이 똥 떨어졌어. 김혜성이 이거 내꺼 그러면서 46억 가져갔어. 그럼 얼마 남아? 138억이 남아. 이 138억 중에 105억 원을 자회사 두 군데에다가 투자를 해.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자회사가 두 군데가 다 투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41억 원이 손실이 났다라고 공시를 해. 그럼 이 돈이 어디 갔죠? 공중에 떠버리죠. 공중에 돈이 떠버리는 거예요. 이 돈이 없어진 거야. 생각해봐. 그래서 그 대기업이 투자한 184억 원 중에 걔가 46억 가져가고 자회사에 105억 원을 나눠서 투자했는데 이 105억 원이 손실로 처리돼서 허공에서 날아갔어. 이 투자금 대부분이 김예성을 통해서 자회사로 갔는데 돈이 없어졌어. 이 투자금 중에서 92억 원이 외부 용역비로 빠져나간 정황. 아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 105억 원 중에서 외부 용역비가 외부 용역비가 92억이래. 이제 이해가 가요? 아까 내가 그걸 왜 보여줬는지? 김건희가 반 처먹은 거지. 아니 봐봐. 184억 원에서 김여성이가 46억을 가져가. 그쵸? 그럼 여기에 138억이 남잖아. 138억 원에서 138억에서 105억 원을 두 기업에 투자를 해. 근데 이 105억 원 중에서 투자한 돈 중에서 92억이 인건비야. 92억이 사라졌어. 인건비로. 누가 처먹었겠어 이거? 김건희 거지.
92억이 공중에 붕 사라졌어. 인건비라고.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김예성 목, 대가리가 큰 이거는 김건희 목, 나머지 180억에서 요 돈을 빼면 한 30몇 억은 이것저것 뭐 막는 용으로 쓴 거. 그치? 뭐든지 반띵이거든. 184억 들어오면 김건희가 반 처먹고, 그 반에 또 반을 김여성이가 처먹고, 그리고 나머지 돈 갖고 이것저것 막는 데 쓰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검에서 이 단서를 잡았어요. 그래서 김여성이를 바로 여러분들 잡아 올라 그랬는데 도망간 거예요. 돈이 없어졌다니까? 투자금 중에서 92억 원이 외부 용역비로 빠져나가는 것을 특검이 파악했어요. 진짜로 희한한 거는 이 IMS는 2021년과 2022년에는 용역비가 2021년에는 2억, 2022년에는 용역비가 없었어. 빵. 근데 갑자기 없던 용역비가 92억 원이 됐어. 말이 안 되잖아. 이 돈 어디 갔겠어? 다 김건희 저수지지. 이 돈도 김건희한테 갔지. 여기 중간에 600억대 투자, 이 돈도 김건희한테 갔지. 어마어마하지. 왜 투자했겠어? 김건희한테 잘 보이려고 했지. 왜 그러냐면 옛날에도 여러분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도 웬만한 대기업,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성 법무팀이 정보력 제일 좋아요. 국정원급이에요. 걔네들이 왜 최순실 미르재단에다가 투자를 했겠어? 진짜 대통령은 최순실이니까 투자한 거 아니야.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천하의 천박한 김건희가 실권자라는 건 삼성이 모를 것 같아? 대기업들이 다 모를 것 같아? 응? IMS 회사는 언제 여기 있잖아. 처음에 렌터카 업체 비마이카 이때 김건희가 한창 주가 조작하고 막 그랬을 때 이때 비마이카를 만들었다가 2020년에 IMS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특검이 이거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김예성이를 잡으면 여태까지 저 184억의 투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 특검에서 이제 돈 준 회장들을 조지면 누구한테 줬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김여성이 도망간 거예요. 김건희가 김여성이한테 줬다라고 하겠죠. 대기업에서는 김여성이를 줬다라고 하겠지만 결국은 김건희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카카오 회장이나 여기저기 회장들을 줄줄이 소환하는 겁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김여성이는 제3국으로 도망갔다고 하는데 자살당하지 않기만 바랍니다. 빨리 살고 싶으면 들어와라.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지금 내란 특검, 내란 특검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지금 조지고 있어요. 왜 그러면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거 그나마 그 중에서는 이거는 회의 자체가 없었다라고 그 당시에 바른 말을 좀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건 회의도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조태열이가 그 당시에는 그나마 계엄 국무회의 참석을 했던 사람 중에서는 이거는 회의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라서 내란 특검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조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윤석열의 지금 이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이제 기소를 했잖아요. 그거를 더욱더 탄탄하게 직권남용 혐의를 구체화하기 시켜서 지금 조태열도 전 외교부 장관들 조사하는데 저는 특검에서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애들 다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군 봐주고 누군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이런 사람들 똑같은 놈들이에요. 다 내란 공범들이에요. 이 새끼들. 응? 반드시 죗값을 특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이 장관 새끼들 뿐만 아니라 이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는 놈들은 다 잡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지금 해병 특검, 최병 특검, 그 다음에 뭐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진짜 거의 공조 수사입니다. 최병 특검에서 이철규 의원실 압수수색했죠. 지금 윤핵관 초토화됐다라고 해서 권선동 압수수색됐죠. 이철규 압수수색됐죠. 임종득 압수수색됐죠. 윤상현 압수수색됐죠. 지금 진짜 잘하고 있어요. 거의 공조 수사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 잡고 임종득은 또 최병 특검에서 잡고 권선동이도 잡고, 권선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엊그저께 통일교에서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통일교에서 뭐 돈 얘기가 분명히 단서를 지금 특검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권선동이는 통일교랑 연관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종득이나 이철규는 최병 어떤 구명 로비 의혹에 지금 임성근과 엮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병 특검에서는 이철규와 윤석열의 통화 내역을 입수를 하고 문자도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압수수색하는 거 아니에요. 의혹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증거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힘당이 지금 막 희한하죠. 특검에서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하는데 국힘당이 의장실을 쳐들어갔어요. 우원식 의장님, 저번에도 한번 실수를 하더니 이번에 물론 국회의장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다고 하지만 내란을 겪고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국힘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에 항의 방문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의원 압수수색 신중해야 된다? 어디서? 응? 수사기관들이 오죽하면 이 내란 공범 새끼들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겠습니까? 오히려 우원식 의장이 단호하게 죄가 있으면 특검에 협조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수사기관의 의원 압수수색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응?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특검의 활동에 협조하면서도 동시에 그 과정과 절차는 입법부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해야 된다. 국힘당 애들이 계엄 해제하려고 했습니까? 어?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국회가 진짜 가장 먼저 타켓이 돼갖고 침탈당할 뻔했는데 오히려 국회의장이 더 강하게 적극 협조하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잣 얘기 좀 할게요. 국민의 잣은요, 여기는 그냥 제가 취재를 했거든요. 아는 국민의 잣 취재를 좀 했더니, 야, 이 사람들 뭐라는 줄 아세요? 먼저 얘기하면 내년 지방선거 우리랑 상관없어. 자기네들은 국회의원이니까 내년 지방선거 상관없어. 당권만 놓치지 않으면 2028년에 공천만 받으면 돼.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저 정당이 전환기리가 들어오고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아직도 내란 옹호를 하고 이런 연병을 떠나 했더니 총선이 28년이라서 아직 멀었다는 거야. 그리고 내심 이런 얘기가 들려요. 내년 지방선거도 깨져야지 민주당 견제 심리가 발동을 해갖고 2028년도에 국회의원 선거는 국힘당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럴싸하죠. 어? 대통령 선거도 져, 국회의원 선거도 더, 지방선거도 져. 이번에 국회 총선마저도 우리가 지면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게 먹힌다는 거지. 응? 그게 먹힌다는 거지. 얘네들이 보면 아직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수세에 몰려있지만 2028년이면 이재명 정부도 4년 차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응? 그럴싸하게 들릴 수도 있죠. 왜냐면 집권 4년 차면 어느 정도 지금 같은 힘보다는 약간, 저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4년 차에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과 지지자들이 견고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한 어떤 민주당이 어떤 뒷받침을 해주니까 집권 4년 차가 아니라 집권 5년 차에도 1년 차 같은 대통령을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되죠.
집권 5년 차도 1년 차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재명의 하루는 대한민국의 하루가 정말 운명이 결정되는 하루예요. 집권 5년 차에서 레임덕이니 일할 수 없는 환경 만들어주면 대한민국이 손해입니다. 제가 진짜 겪어보니까 이재명만큼 일 잘하는 사람 없어요. 이재명의 하루는 진짜 대한민국 미래가 걸려있는 거예요. 집권 5년차 1년이 얼마나 중요한 1년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때는 레임덕 없는 대통령 만들자라는 이런 얘기를 해갖고 우리가 지켰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집권 4년차 5년차는요 집권 1년차 같은 대통령으로 꼭 반드시 우리가 힘있는 대통령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국힘당 얼마 전에 김종혁 친한계 전 최고위원이 권영세 너 한덕수로 너 이미 그 낙점 찍었다가 당비 한 100억에서 160억 날리지 않았냐, 너 그거 당무감사해야 된다 라고 떠들다가 권영세가 너 고소 이렇게 하면서 지네끼리 싸우고 난리 났잖아요. 그랬더니 국힘당이 징계에 착수한대요, 김종혁을. 야, 아무리 내가 국힘당 콩가루가 되고 망하는 걸 내가 박수를 치지만, 야, 징계는 권영세랑 권난동이 당해야지 어떻게 그 얘기를 꺼냈다고 김종혁이를 징계를 착수하냐. 브라보. 그러니까 니네는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뀔 수가 있지? 눈치도 없고. 진짜 보면 민주당 야당복이 있어요, 그쵸? 아니 아무리 정치를 몰라도 대선 말아먹고 후보 강제로 교체하려고 그러고,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다. 쌍권과 친윤계잖아. 그걸 비판했다고 국힘당 지금 비대위에서 김종혁 징계를 한대. 근데 니들은 다 똑같은 새끼들이더라. 내가 보면 국힘당 출신들은 징계를 친한계나 마치 친윤을 비판하면 친한계가 올바른 놈들, 아니야, 내가 보면 니들 다 똑같은 새끼들이야. 친한계나 친윤계나 니들 다 똑같은 놈들이라서 그냥 싸우고 물고 뜯고 고소 고발하고 징계하고 니네끼리 다 해. 내 더 콩가루 니들 내가 보면 굳이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갈 것도 없고 니네끼리 결국은 한쪽에서는 특검 응원하고 있어요. 지금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지금 반한계 있잖아, 저기 반윤계 있잖아. 대부분 이제 윤석열과 손절친 애들 특검 속으로 지금 보셨어요? 민주당 지금 송원석이가 당장 지금 권선동 의원이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단톡방에 전부 권선동 의원실 앞으로 직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12명인가? 13명 왔어요. 아무도 안 와요. 이제 저쪽도 힘 다 빠졌죠. 지금 국힘당의 권선동 의원님이 특검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권선동 의원실로 바로 와주십시오. 막 단톡방 날렸더니 12명인 거 같았어. 안 와. 거기 왜 가냐. 특검에게 찍혔다가 그 다음 난데 그러면 내가 죽는데 내가 거길 왜 가냐. 지금 그러고 있고, 얘네들은 참 대단한 정당이에요. 예정대로 8월 22일 날 당대표 선출을 하는데 땅이숙이 안 될 거 알면서 쇼한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땅이숙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무슨 개혁파, 국힘당의 개혁파가 어딨어. 내가 여러분들 우리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합시다. 국힘당에 무슨 개혁파가 있어요. 무슨 국힘당에 혁신파가 있어요. 다 지네끼리 권력 처먹으려고, 친윤에서 반윤이 권력 처먹으려고. 아니, 나 하나 물어보자. 권선동이랑 권영세를 내보내면 개혁이냐? 그렇죠. 나 웃겨서 물어보는 거야. 친윤 세력들을 내보내면 그게 개혁이야?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대선 패배하면 진작 물러났어야 되는 거야. 이 바보들아. 그건 개혁이 아니라 그냥 니들은 덜 망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니들은 그래도 안 되는 게, 국힘당 전당대에서 땅이숙이가 지가 혁신위원장이니까 이번에 전당대회를 국민 여론조사 100%로 하자라고 얘기했더니 친윤이 그거 듣습니까? 싫어! 기존대로 할 거야. 그래서 국힘당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 이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한동훈 더 나오지 마야. 기존 룰대로 당원 전당대회를 치르겠다는 것은 친윤이 이번에도 당권을 잡겠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당권이 먼저다예요. 지금 내란에서 혹시나 자기네들 불똥 튈까봐 절대 지금 오히려 지네가 소수이기 때문에 반윤 세력들이 국힘당 안에서는 배지가 소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경태나 이쪽 애들은 특검에서 이 친윤, 이철규, 권난동 뭐 이쪽 애들 수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국힘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총선은 한참 남았다. 누가 지금 위기라고 자꾸 떠드냐. 지금 당을 혼란스럽게 하고 계속 갈라치기 하고 뭉쳐도 지금 될까 말까 할 상황에 계속 누구 내보내라 그 사람들이 주범이다. 이게 통하는 거야. 그래놓고 윤석열 그러니까 혁신한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단절해야 된다라고 일부가 떠들으면서 그 목소리가 당의 어떤 주류의 목소리가 될 것 같이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전환기가 들어오면서 윤 어게인이 돼버렸어요. 이 정당을 어찌 앓고 아니 갑자기 안철수가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혁신을 해야 됩니다. 권난동, 권영세 물러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는 제가 메스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를 팠어. 메스가 지목을 쳤어. 치가 나왔어. 메스는 들었어. 메스를 들었는데 환자를 수술해야 하는데 지목을 쳤어. 그거 치가 나와. 그런데 이번엔 메스가 아니라 칼을 들겠습니다. 등신 중에 산 등신이지. 그러더니 갑자기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뽑는다 그러더니 땅이숙이 갑자기 나타나. 저는 세입자입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강남의 건물주야. 이런 게 혁신한다고 하니 됩니까? 쇼지요 다. 무슨 혁신이도 자초이기. 애당초 이 정당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박근혜는 탄핵의 바다의 강이기 때문에 강은 어영구영 넘어가려면 돛담배 하나 띄어갈아서 넘어갈 수는 있어요. 탄핵의 바다는 모두가 손잡고 수장되는 겁니다. 수장. 얘네들은 국힘당 재산이 1200억이래요. 1200억. 자산이. 그 자산을 놓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친윤이 노리는 건 뭐냐? 나가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안 물러나갈 거니까 니들 나가. 니들 여기 있었다가 너희들 공천도 안 줘. 그랬더니 한동훈이나 이 친한계나 어떤 반한계, 비윤계 이런 사람들이 당 나가면 어렵다는 걸 아니까 안 나가는 거야. 예전 같았으면 진작 분당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진작 분당이었지만 얘네들이 반면교사로 삼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바른미래당이에요. 바른미래당이 박근혜 탄핵에 찬성을 해주고 굉장히 원내 교섭단체까지 하면서 잘 나가는 것 같이 했지만 결국은 국힘당한테 잡혀먹잖아요. 이 1200억이라는 돈이 결국은 얘네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친한계나 이제 그러니까 말이 지금 구도가 친한계 대 친윤계의 싸움 같지만 그렇지가 않대요. 제가 국힘당을 보니까요, 친윤계는 아직도 배지를 갖고 TK 지역구를 사수하고 있는 의원들은 그 윤석열을 버리지 않아도 거기서 당선되는 건 문제가 없죠. 이 수도권 의원들은 지금 사실 한동훈이가 왜 힘을 못 쓰냐면 우리가 친한계 대 친윤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대요. 수도권 의원들은 일부는 친한계, 한동훈이가 당내에서 인기가 좀 좋을 때는 한동훈 옆에 있었지만 사실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거기잖아요. 사실 윤석열, 한동훈이를 둘 다 제껴놓고 새로운 정치 지도 체제가 나와야 된다가 홍준표를 중심으로 정치계가 목소리가 더 세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과거에는 친윤이나 친한이라고 하면서 국힘당은 양대 기류가 형성됐었지만
실질적으로 친윤이 오래 당권을 잡고 있으면서 한동훈에 대한 비토 세력들이 국힘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배신자론이 퍼지면서 한동훈과 같이 했다가는 배신자론이 자기한테도 확대될까봐 한동훈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한동훈이가 이게 기지개를 못 펴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게 뭐야? 한동훈도 안 돼, 윤석열도 안 돼야. 그래서 지금 새롭게 나오는 게 사실 조경태가 친한 게 같지만 사실 조경태가 뭐가 아쉽다고 한동훈이를 떠받치고 있겠습니까? 5선에 조경태가 6선인가요? 조경태 6선인가 그럴 거예요. 조경태가 뭐가 아쉽다고 여러분들 그 한동훈이를 떠받치겠어요.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친윤이 해갖고 말아먹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친윤도 가고 친한이라는 한동훈도 같이 정치검찰 출신들을 국힘당 안에서 이제 사실 그게 조중동의 오다거든요. 계속 처음에는 한동훈이로 가야 된다 그랬다가 한동훈이 자체가 배신감 그리고 비호감이 높아지면서 한동훈도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나면서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 거기서 홍준표나 뭐 이런 애들이 다시 국힘당의 주요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아야만 그게 된다. 그래서 친윤은 사실 개혁의 대상이에요. 국힘당 안에서 자세히 보면 친윤계나 친한계나 이 두 개가 싸울수록 국힘당의 정치는 없어지는 거예요. 현대. 그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와요. 친윤계의 당대표 후보가 전환길 대 한동훈이가 붙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 아마 지금 룰대로 국힘당 전당대회 룰이 당원 80 여론조사 20이면 한동훈이는 못 나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면 일단 그런 분위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요거 한마디만 좀 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막 현안이 너무 산적돼 있죠.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이제 장관 3분의 1 임명을 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국정 현안, 미국과의 어떤 관세 협상, 그리고 그 내란 극복을 위해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도 살려야 되고 진짜 잠이 안 올 정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은 잠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일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윤석열은 아무 생각 없으니까 뭐 여름철 수해의 만전에 대비 철저 글자 하나 남기게 공문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대화로 토론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잘 이끌으세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서 진짜 앞으로 해야 될 게 정년 연장 이거는 사회적 토론과 좀 타협이 필요한 정년의 연장 문제와 그 다음에 주 4일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 정년 연장 문제 그 다음에 요즘 60대도 엄청 젊어요. 60대 진짜 젊어요. 관리 잘하시는 분들 보면 60대들은 50대인지 40대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정년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20년 이상을 그냥 백수로 살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정년 연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회적 대타협 문제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정년이 연장되면 그만큼 밑에서 치고 들어오는 젊은 층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라고 하면서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의 표면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앞으로 이제 노동계의 어떤 그 다양한 뭐 주 4일제 노동 그 다음에 비정규직 뭐 해소 방향 여러 가지 그 노사장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 5일제 되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부 6일이었어요. 6일.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 오전 근무하고 대부분 2000년대 이거 주 5일제 된 지 한 20년 됐나? 20년도 제대로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 뭐든지 여러분들 지금은 당장 주 4일제를 하면 뭐 기업이 뭐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그럴 거 같죠? 안 그래요. 막상 여러분들 하게 되면요, 다 이게 세상이 굴러가더라고요. 응?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예전에 뭐 금융실명제 하면 뭐 큰일 날 것 같이 뭐 통장도 뭐 함부로 뭐 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리고 버스 뭐 노선 그런 거 만들 때도 말들 많고 사람들이 변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좀 보수성이 강하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에 흔쾌히 어떤 동의를 하지는 못하는데, 일단 실행을 해놓으면 그게 따라가게 돼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는 스마트폰이었어요. 스마트폰이 저는 좀 늦게 산 편이었거든요. 스마트폰을 쓰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이걸 나는 저게 내가 이상하게 제 기계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고, 저는 30대인데도 스마트폰을 그 당시에 갤럭시 2가 나올 때 처음 스마트폰을 샀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스마트폰 갤럭시 1 스마트폰을 쓸 때 저는 그거를 쓰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까 이제는 과거폰 못 쓰잖아요. 지금 70대 어르신들, 80대 어르신들도 이제 스마트폰 다 쓰시잖아요. 응? 그러니까 생각을 보면 그 엄청나게 많아요. 사회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요구되고, 그 시민단체나 이 사회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내란 수습 과정에서의 본인들의 청구서를 내밀 그런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제가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어떤 국민들이 원하는 거, 시민사회가 원하는 거 빨리빨리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이제 2달도 안 됐습니다. 취임한 지 한 달 조금 이제 넘으셔갖고, 장관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여기저기서 촛불의 광장의 목소리를 외면했니, 무슨 인사 어떤 지명 마음에 안 든다고 광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재명, 좀 이런 좀 사람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좀 시민사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꼼꼼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 사회의 불만, 우리가 개혁해야 될 거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을 다 알잖아요. 근데 그 길이 험난하고 이해 타산들이 다 얽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 반대의 목소리도 많고 우리가 늘 미뤄와주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만큼 뭐 한다 그러면 안 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금은 내란 세력들이 우선 척결을 하고, 그리고 민생 경제 살리는 데 좀 집중할 수 있게끔 하고, 얼마든지 중간중간 대통령이 간담회나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실천을 하고 있으니까, 좀 우리가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올바른 방향으로 갈 때는 대통령에게 좀 힘을 더 실어주고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더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게 촛불 시민들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좀 생각합니다. 물론 광장에서 고생하셨던 분들, 광장의 목소리가 녹아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불만을 우리가 논할 때보다는 적어도 앞으로 올해까지, 특검이 끝날 때까지는 내란 세력들의 척결에 우리가 집중하고, 사회적 대개혁과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토론과 타협, 그리고 대통령과 대화가 되니까 저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